온통 장안의 화제가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도대체 의혹의 이 눈덩이가 어디까지 굴러갈 것인가 그리고 그 끝은 어디인가 그리고 지금은 뭐 신문들이 이제 이란 의혹에 대해서 겸손하게 해명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하루 이틀 뒤면은 거취 결단을 기다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국민의힘이 오늘 10대 결격 사유를 제기하면서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정작 본인은 뭐라고 했느냐 치떨리는 정치 검찰과 쓰레기 찌라시 협잡 카르텔의 장난질에 당하지 않겠다. 오 말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네, 어떻게 보세요, 호 대변인께서는? 저는 집에서 이제 조선일보를 구독하는데 예. 잘 안 다루더라고요. 네. 김민석 그 후보자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새 정부의 첫 총리니까 그래도 허니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가 보다 이제 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설에는 잘 해명해라 이제 이건데 어쨌건 이제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 어렵겠구나라고 이제 판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 받았고 근데 이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감에 워낙 이제 쌓아둔 게 많은 것 같고 이 김 후보자가 그래서 이게 점점 청문회 다음 주까지 갈 때까지도 더 나올 것이고 청문회 때도 이제 더 추가로 뭐가 나올 것이고 그럼 이거를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고요. 만약에 버티고 그냥 진짜 이렇게 강행한다면 강행은 가능하잖아요. 인사청문회 뭐 하고 뭐 과반만 찬성하면 국회에서도 임명 동의 되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 정권의 문재인 정권에서의 조국 같은 존재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게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저는 이건 여기서 털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검찰 얘기 이거 아니 그 2004년 정치자금법 사건 때는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그것도 정치검찰이 표적 사정을 한 거다. 그 당시 2억 원인데 사실 지금 화폐 가치로 하면 훨씬 더 이제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제 쇼핑백으로 다 받았다는 거고 판결문에 보면은 그게 영수증 처리될 수 없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했었던 얘기를 그때도 다 재판 때 한 것 같은데 다 안 받아들여지고 확정 판결 받은 겁니다. 그런데 4년 만에 또 2008년에는 훨씬 더 악성인 정치자금법으로 또 확정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와 비슷한 패턴들이 이번에 보입니다. 차용증을 써놓는다든지 추징금을 대신 갚아준다든지 이런 패턴이 2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다 죄다 정치 검찰 때문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찌라시 뭐 그것도 이제 아마 그 노부부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한 그 사건 얘기인 것 같은데 차츰 이제 디테일한 건 뒤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뒤에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이고. 임승현 대변인께요. 임승호 대변인께 아이고 임승현이란다 죄송합니다. 저 친구 중에 승현이가 있나? 우리가 정치인들 스캔들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 스캔들이든지 불륜 스캔들이든지. 이제 뭐 최근에는 뭐 이제 성추문 스캔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추문이나 불륜 이런 건 상대편이 있으니까 금세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 돈 스캔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확산이 되는데 본인은 뭐 쓰레기 찌라시 협잡이다 이렇게 또 강경하게 아무튼 맞설 수 있는 데까지는 맞서보겠다 그런 자세 같아요. 김민석 후보 본인의 어떤 오늘 태도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유사한 그 SNS를 올리더라고요. 굉장히 강경한 뭐 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의 가족까지 부르려고 한다. 뭐 선을 넘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김민석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 뭐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다. 의혹에 불과하다더라. 라고 해서 약간 좀 유체이탈 화법을 쓰시는 걸 보면 강경 기조로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거의 투사 취급을 하더라고요. 사실 계엄과 관련해서도 뭐 미리를 예고를 했다 뭐 이런 측면도 있고 계엄 국면에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농공행상의 측면에서 이 사람에게 총리라는 최고의 상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의석 권력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 권력도
강경 기조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기점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완전히 저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아마 그 대선 끝나고 이 방송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 스텝을 맞춰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 뭐 통합 인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스텝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굳이 비판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터져 나오는 의혹들을 보면 이건 총리 낙마 사유가 아니라 사실 국회의원 낙마 사유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는데 상대 측에서 이런 공격을 했다면 지지율이 굉장히 변동이 많이 될 사안이거든요. 금전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또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입시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빠 찬스 논란. 그게 뭐 모호하게 설명을 해요. 민주당과 김민석 후보는. 근데 명징하게 드러난 거는 지금 고등학교 때였나요? 그때 뭐 표절 교육 예방 뭐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동아리에서 이제 제안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김민석 의원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실제로 발의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본인은 결국에는 그게 입시에 활용되진 않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입시를 치러본 사람은 모두 압니다. 그런 활동을 고등학생이 그런 이례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입시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입시에 활용하지 않는 것은 거의 바보다라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어디엔가 표현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 상황에서 김민석 후보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활용이 됐다든지 그런 정황들이 충분히 드러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TV조선 단독 보도나 거기서 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6개월 정도를 홍콩 대학 뭐 인턴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대학 교수와 뭐 공동으로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고3 시절 지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3 시절에 몸은 한국인인데 어떻게 홍콩대에서 인턴을 합니까? 그게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만약에 뭐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만 청문회에서 약간 의혹들이 더 드러난다면 이거는 거의 조국 사태에 준하는 또 다른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국민들은 결국에는 조국 사태 때 그 분노를 기억하고 있고 특히나 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은 그것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서 공정하다고 믿어왔던 시스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무너뜨렸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과 탄핵 때문에 어쨌든 너희가 됐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또 시정을 하지 않고 강경 모드로 간다고. 저는 조국 사태 때보다 더 심한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말로 뭐 입시 활용은 안 됐다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드러난 것은 김민석 의원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발의를 했을 거며 어떻게 뭐 대학 가서 세미나를 주최했다 그러는데 세미나를 주최했을 거며 어떻게 몸은 한국인인데 홍콩에 있는 대학에서 어떤 그런 뭐 논문 같은 데 이름을 올린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절대로 그냥 아무리 허니문 기간이라 하더라도 옹호하면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뭐 옹호할 생각도 없고 굉장히 강한 비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마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런 동아리 활동 좀 해보는 게 어때? 그렇게 코치한 건 아니겠죠? 뭐 그런 정황은 아직까지 드러난 적은 그런 건 없는데, 아니겠죠. 근데 분명히 드러낸 사실은 그것이 실제로 법원 발의가 됐고 만약에 민주당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일반 고등학생이 동아리를 저도 정치외교 동아리 만들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의원을 통해서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실제로 시도도 못할 것이고. 그만큼 상상력이 못 따라갔던 거 좀 더 창의성을 발휘해야 됐나. 제가 너무 도덕적 기준을 일반 상식 기준에 맞췄나 생각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치면서 야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나.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고등학생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박탈감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느껴질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미나도 보니까 그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의원실에서 그 아들의 그 단체와 관련한 세미나를 열어준 거예요. 근데 그 세미나는 국회에서 열었기 때문에 국고로 연 거죠. 국고로. 그러네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미나 열어서 본인 이제 아들 결국 이제 입시에 도움이 되겠다는 세미나에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요. 연사들 다 부르고 돈 드려야 되고 사례비 줘야 되고 거마비 줘야 되고 장소 빌린 데도 돈이 들어가고 아무튼 사람 움직이는 데는 다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하여간 몇 천만 원은 드는 그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입시 활용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코넬 대학교에서 그것을 이제 공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한 것은 아닌지 결국 이건 밝힐 수 없는 거는 이건 그냥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내면은 문제가 될 것 같은 거는 자료 제출 거부하고 지금 딱 2건밖에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학 비용 같은 것도 이제 전 그 배우자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준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네. 그것도 그러면 증빙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료 내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낸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불러서라도 묻자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거에 마치 무슨 뭐 가족까지 뭐 전처까지 불러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시계를 뒤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 복지부 장관에 나섰다가 낙마했던 정호영, 김승희 이런 이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 네 분 모두 낙마했는데 이 네 분 모두 지금 마치 김민석 후보자가 백화점식으로 지금 노출되어 있는 의혹들의 한두 가지 정도만 해당됐는데 전부 다 낙마가 됐습니다. 정호영 이분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아들이 이분이 재직하고 있던 경북대 의대에 특혜 편입했다는 의혹으로 결국은 낙마를 했습니다. 김인철 이 후보자는 자신이 받았던 똑같은 장학금 한국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아들도 받았다. 자녀 2명이 받았다. 그래서 아빠 찬스 논란이 있었고 그때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은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갔냐 이러면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을 했고 그때 소녀의 일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 전 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기장이 압수수색됐다는 것을 이제 빗댄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그 아들이 김앤장 인턴 경력이 있다. 그래서 아빠 찬스 의혹으로 그때도 낙마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10대 결격 사유가 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건데 대개 과거의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지명 단계에 있고 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니 결과를 보시지요. 뭐 이 정도 멘트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뭐라고 하느냐. 설명할 수 있는 의혹이라고 들었다. 본인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더라.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뭔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청문회에 대해서 미리 대통령이 여당한테 지침을 내리는 듯한 뭐 그런 인상마저 줘요.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했다 이미? 네네. 이것까지 밀릴 수는 없다. 오광수석으로 그걸로 끝내야 된다. 예. 여기서 밀리면 우리가 정권 초에 예. 기세가 밀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김민석 후보자도 이미 총리예요. 막 하고 있잖아요. 활동을 막 업계 관계자들도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또 뭐 오늘은 또 뭘 했더라고요. 정부 부처 다 불러서 업무 보고 받고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후보자인데 이렇게 뭐 계속 연일 거의 총리가 된 것처럼 더더군다나 이렇게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본 일인데 굉장히 이제 오만한 거죠. 후보자가 이렇게 정부 부처 실무자들 불러가지고 보고받는 건 위법적 요소는 없습니까? 위법이죠. 네. 위법이죠. 지금 총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후보자일 뿐이고 국회 임명동의 거치지 않았는데 네.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오라는데 오란다고 갑니까? 법차입장에서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아니 정부 부처에서 네. 아니 아직 총리가 아니므로 네. 가기가 곤란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정 의장님. 네. 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신나게 지금 민주당을 뭐 공성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혹시 오시면서 귀가 따갑지 않으셨는지. 그래서 안 오는 게 아니 변호를 하십시오. 혹시 여당 관계자가 이렇게 늦게 오는 것도 오만. 네, 네.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정권에. 이게 김민석 후보자가 이렇게까지 지킬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이른바 진보 가짜 진보 진영의 위선과 이중성. 우리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그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스폰서 정치하면서 계속 자기 아들들은 뭐 자녀들은 다
할 거 다 하고 유학 보내고 제일 비싼 학교 보내고 이러면서 도덕적인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뭐 쓸 건 다 쓰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남들은 가혹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장면들을 이제 다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되는 거고 이종석 후보자도 뭐 그 과속 뭐 어린이 그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이런 것이 2006년 청문회 때도 12건이 적발이 돼서 그때도 반성하고 고치겠다고 했다는데 그 이후에 또 20몇 건인가 30몇 건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 정부에 대해서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던 진보 진영에 대해서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던 비상계엄 때문에 그런 위선 이중성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소환하게 되고 결국은 정권에 큰 타격이 될 텐데 이걸 그대로 아마 그대로 짊어지고 가겠다. 그냥 청문회까지 그냥 통과해버리겠다. 그런 방침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 그 이종석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는 마치 서울 시내 길이 자기 사설도로인 것처럼 휘젓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지금 보도된 것만 보면은 수십 번에 걸쳐서 73만 원 대개 과속 딱지는 4만 원 안팎이거든요. 네. 10번 하면 40만 원, 20번 하면 80만 원인데 지금 뭐 100만 원 가까이 과태료를 낸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거는 사실은 보면은 그리고 아직까지 부동산 보유 현황 자료도 안 냈다고 그러지 세금 납부 현황도 안 냈다고 그러지 이건 도대체 무슨 똥배짱입니까? 참 안 고쳐지는구나 사람이.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김민석 후보자, 이종석 후보자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네. 김민석 후보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나타났던 그 패턴이 똑같이 이번에도 이제 막 흔적이 발견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버릇을 누구 못 주는구나. 이종석 후보자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인데 그때 그렇게 지적을 받고 본인이 반성하겠다고 했으면 우리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래도 고쳐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인으로서 오랫동안 있었고 그런데 전혀 개선과 반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약간 이게 좀 그 과잉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좌파 이른바 그 좌파 가짜 진보들의 그 독선 나는 다 옳아. 나는 고칠 게 없어. 나한테 뭐라고 하고 나를 단죄하면 그건 정치 검찰이야. 나쁜 놈들이야. 찌라시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제 그 세계관. 그런 세계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나는 통일부 장관이니까 나는 매일 일이 급한 거야. 나의 급한 일이 있는 국무위원이 과속 좀 했기로서니 그러니까 북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똑같은 속도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많거나 직위가 높은 고위공직자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더 엄중 처벌을 가중 처벌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기다리는 사람보다 막 달려오는 분들이 훨씬 더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고 약주가 아니라 네, 뭐 네. 근데 앉자마자 좀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 가짜 진보의 이중성을 볼 것을 앉자마자 제가 들은 오른쪽 귀로 든 이야기가 변호인이 없어서 신나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보인 반응이 설명할 수 있는 의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설명할 수 있는 의혹. 그러니까 해명할 수 있는 의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관찰하겠다 이렇게 뜻을 굳히고 계신 건가요? 그걸 그렇게 들으신 건가요? 예, 뭐 거의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해명하는 과정들을 봐야죠.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과 언론에서 의혹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거를 해명하는 과정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가면 조금 더 공적인 자료들이 인사청문 위원들에게 제출이 되겠죠. 네. 그걸 또 갖고 해명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건 해명 안 된다 공격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네. 추가 자료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네. 추가 자료 요청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인사청문회 또 뭐 좀 더 하자 연장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을 또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은 근데 뭐 네. 청문회를 연장할 힘이 없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막으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 국민적 여론이란 게 지금까지로 네. 봤을 때는 네. 지금까지 드러난 거에 대해
글쎄요, 뭐 구체적인 뭐 여론조사 수치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지금 오랫동안 이야기되고 있는 건 결국 그 사적 채무 얘기잖아요. 네. 사적 채무 관련돼서 글쎄요, 저는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 낙마 사유가 될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일단 네. 사적 채무 봤을 때는 네. 아까 뭐 과거에도 있었던 뭐 그 강모 씨로부터 네. 돈을 또 빌리고 한 거, 그러니까 2018년에 그 11명 맞죠? 11명으로부터 1,000만 원씩 한 명에게 4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빌린 거 그 네.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9천만 원. 그러니까 한 명한테서 4천만 원, 나머지 10명한테서는 1,000만 원씩. 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상 뭐 저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의혹 제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저수지 정도의 의혹 제기를 하실 거면 1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는 돈 꿔준 적 없는데 나는 내 돈 준 적 없는데 나는 이자 받은 적 없는데 이 정도의 증거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저수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네. 저는 주진우 의원이 좀 너무 무책임하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본인 지금 바로 역공격 들어가잖아요. 주진우 의원 아들에 대해서 지금 막 공격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부터 해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 그 부분 주진우 의원은 후보자가 아니잖아요. 뭐 공인이잖아요.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그렇게. 17살 때 아들이 재산이 7억인 거를 국민들이 전 지금 나 이 나이 먹고도 아무튼 네. 얘기할 때가 아니고 네. 채무 얘기를 좀 해드리면 네. 그래서 그 2008년에 결국 본인 나이는 왜 갑자기 떠올리셨습니까? 그 17세에 7억인데 나는 지금 42세인데 뭐라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뭐 증여를 했거나 이럴 수는 있죠. 상속을 받았거나. 나중에 이제 알아보기로 하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좋으시고 17살에 7억이면 뭔가 증여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겠죠. 네. 뭐 지금 우리가 그 청문회 한 게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채무 관련돼서 그 강모 씨로부터 그 유죄 판결 받았던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3년에 결국 대법원 확정, 2010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된다 그랬는데 네. 저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1심 때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7억 2천만 원. 네. 2심 때 그게 감형이 됐어요. 예.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네. 근데 감형 사유 결국 대법원 확정이 됐는데 감형에 뭐라고 돼 있냐면 김민석이라는 야인이 된 정치인의 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사실상 대가성 없이 준 돈이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상 대가성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그 돈 받으면 안 되죠. 네. 기부 받으면 안 되죠. 네. 이건 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추징금 내야 되고 벌금도 한 600만 원까지 내야 된다. 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그 공모단위권 5년 제한됐죠. 네. 근데 거기서 얘기했던 게 결국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가성은 없었다고 법원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뒤로 1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추징금 내고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그런 거에도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미국 변호사 자격증 땄으면 미국 가서 돈이라도 벌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비판을 하는데 정치인으로서 그 돈 못 벌고 뭔가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에 대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세금을 뭔가 누진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뭔가 돈을 꿀 때 과거에 본인이 그런 판결을 받았던 게 있으니까 네. 차용증도 좀 철저히 쓰고 했던 거라고 좀 봐요. 네. 돈이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뭐 지금 김민석 후보자 예금이 6천만 원인데 왜 안 갚았냐? 네. 갚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것도 저는 그렇게 납득이 되진 않아요. 네. 그러면 또 이게 물타기 우선 생계비를 또 확보를 해놔야지. 우선 생계비도 있죠. 예, 그래야 이제 돈을 갚아 나갈 여력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대놓고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주진우 의원도 현금성 자산 30억인데 채무가 여전히 있더라고요. 예. 그거 뭐 그런 겁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자산 현금 있지만 채무는 또 있고 그럴 겁니다. 예. 채무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네. 부분을 비롯해서 그리고 아들 유학비 어떻게 됐냐, 재산 증식 어떻게 된 거냐, 재산 증식 플러스 마이너스 안 맞다. 네.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좀 밝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예측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사이에 재혼하시면서 축의금 들어온 게 아마 있을 거고. 네.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왔길래? 제가 기억하기에 이게 총리 후보자,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 총선회 때도 재산 증식과 관련돼서. 그때 아드님 자녀 결혼이랑 뭐 이런 걸로 했을 때 그때 3억 원 정도로 기억이 나거든요. 축의금 잘못 받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가령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큰 액수의 축의금이 왔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래서 축의금과 장례식 그거라고. 왜냐면 출판 기념회하고 출판 그렇죠. 그것도 편법이죠 사실상. 그런 것들이 신고의 의무가 없으니까. 네. 근데 정세균 총리 때는 문제가 됐던 게 자녀 결혼식 그리고 그 받아서 준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그 정도 상식에 벗어나는 일반적 수준에서 벗어나는 금액이면 뭐 증여세 문제도 있어야 되고 뭔가
그거는 신고해서 뭔가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당시 비판도 있었거든요. 근데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결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결혼식 축의금 받은 거에 신고 의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인 축의금 예, 본인 재혼 2019년에 재혼하셨기 때문에 재혼할 때도 축의금 받습니까? 전 처음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뭐 대개 재혼할 때는 왜냐하면 한 번 받았기 때문에 2번 받는 건 좀 뭐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예, 뭐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그 아들 유학비도 전처가 지급하셨다는 것 등으로 좀 증빙이 되죠. 국민의힘에서도 저도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전처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면 전처는 굳이 증인으로 나올 필요 없다라고 입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문제들. 또 뭐 칭화대 뭐 학위 제대로 간 거 맞냐 이런 것들은 저는 항공권 자료 좀 제출하고 실제 보고서나 이런 것들 추가 자료 제출이 있지 않을까요? 정신없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언제 또 칭화대에서 석사까지 했는지 머리가 매우 뛰어난 건 사실인가 봐요. 제가 김민석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 나오신 분한테 머리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루에 한 30분만 이렇게 들여다봐도 석사학위 정도는 그냥 칭화대가 꽤 명문 대학이거든요. 엄청난 명문대. 그건 뭐 그 증빙하는 자료에서 뭐 축의금 얘기가 나왔으니 그 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에 혼사 치르셨는데 모릅니다. 거기 질문도 안 해요. 얼마쯤 있는지 왜냐하면 축의금을 받았거든요. 농협 계좌가 그때 공지가 돼 있다가 중간에 이제 그걸 또 감췄는데 농협 계좌로 한동안 축의금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때 참 의아하긴 했어요. 아니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축의금을 받으시나? 웬만한 기업인들도 다 축의금과 화하는 사절합니다 이렇게 다 공지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모르시는군요. 저 꼭 900명에 못 들었기 때문에 못 가봤습니다. 비명. 자 임성호 대변인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 뭐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이 국민의힘에서는 10대 결격 사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큰 덩어리를 세 개로 나누면 재산 증식에 대한 의혹이 하나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해 주신 사적 채무 그 부분이 있고 뭐 둘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빠 찬스. 근데 사실 국민 정서를 가장 크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빠 찬스이긴 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크게 이제 민감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재산 증식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재산 증식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익과 결국엔 지출에 그 텅 빈 구멍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그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 지켜봐야죠. 어떤 자료를 내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 요구도 뭐 거의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좀 뭉개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오늘도 보니까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법적 조치 취하겠다 후보 본인은 말하는 것 같던데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로 보면 뭉개면서 가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이게 태도 문제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아무리 그 정치적 야인이 비참한지 알게 됐다 말씀하시지만 그 비참함이 결국에는 본인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해가지고 그 추징금 갚느라고 지금 그렇게 뭐 채무나 이런 것들 형성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의 어떤 과오, 과실로 인해서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그로 인한 추징금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재정관계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건데 이것이 마치 본인은 어떤 건전한 경제생활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회생 판정을 받았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 고통을 받았다 그런 거면 또 모르겠어요. 본인이 명징하게 잘못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판결 받은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런 과실을 저질렀다면 정치활동 같이 금전이 대거로 소모하는 직업은 하지 않겠죠. 오히려 본인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다른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그 추징금을 상환하는데 오히려 저는 집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김민석 후보 본인이나 하는 태도를 보면 뭐 아내가 고생을 했다 그리고 나도 고생했다 경제적 고통이 심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건 본인이잖아요. 부인되는 분이 뭐 눈동자에 실핏줄이 터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긴 한데요.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감정선을 건드려서 이 문제를 속된 말로 물타기 하겠다는 건데 안타까운 건 알겠는데요. 그 안타까움은 결국에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잖아요. 본인이 어떤 경제활동을 하다가 뭐 사업 투자가 실패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지출이 있어가지고 위법하지 않은 어떤 지출을 하다가 경제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든지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차용증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뭐 그렇게까지 돈을 빌렸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는 것들은 정치자금 수수 이런 것들도 추징금 나와가지고 그런 걸 상환하려고 하다가 뭐 이런 어떤 꼬이는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은 검찰의 표적 수사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표적 수사면 결국엔 노무현 정권 하에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해명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기상으로도 보수 정권의 어떤 표적 수사라고 할 수 없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조를 보면 지금 검찰청법 폐지, 검찰 폐지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냥 기존에 해오던 것들 검찰 공격하면 그냥 뭉개면서 갈 수 있다라는 태도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선 그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시기상으로 봤을 때도 노무현 정부 때 검찰과 겹치는 시기가 있고 그러면 본인은 노무현 정부 때 검찰도 나를 탄압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태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약간 유체이탈식으로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그 지명한 인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만 좀 국민들께 기다려달라라는 메시지가 나와야지 지금 하시는 말씀 보면 설명할 수 있는 의혹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설명하시라고요. 근데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그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왜 가족 건드리냐 그러고 아들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도 결국 유학비 이런 문제 얘기하시는데요. 유학비는 저는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고등학교 때 그 어떤 동아리 입법 발의 문제나 그리고 홍콩대학 논문에 이름 올린 거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해명하는 게 그 교수였나요? 정치인의 아들인 건 몰랐다. 이런 식의 그거를 올렸다라고 봤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입시의 최전선에 있는 인물이 어떻게 반년 정도를 6개월 정도 홍콩에 인턴으로 있었다고 그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냐. 그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라는 건데 정치인의 아들인지 몰랐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는 이재명 후보의 명언을 다시 한번 되짚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본인이 경제적 고통을 받았다. 아내가 실핏줄이 터졌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설명을 여러 가지 저희 시청자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오늘 새로운 또 의혹이 하나 불거졌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그 어머니 되시는 나이가 93, 상당히 고령이신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 빌라를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이 빌라를 세 차례에 걸쳐서 전세 계약을 합니다.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데 첫 번째는 김민석 후보자와 매우 잘 아는 사이일 수밖에 없는 건설업자가 2억 원에 전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김민석 후보자의 아내 그 부인 되는 이가 또 2억 5천에 전세를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김민석 후보자의 장모 되는 분이 또 2억 8천에 전세 계약을 합니다. 오준석 대변인께요. 네네. 자, 이거는 정상적으로 그냥 어떤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전세를 내놨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색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 봐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이게 정말 억울한 일이고 네.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이면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즉각 해명합니다. 예. 설명합니다. 저한테 무슨 뭔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거 네.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한 일이 있었네. 네. 그런데 제가 그거 금방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억울한 일이면 하자마자 설명하죠. 이거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사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못하고 있어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그리고 너무나 많아요. 이런 건들이. 근데 그 전세 자금이 가령 2억 5천만 원에 그 전세 계약서를 쓰면 그 돈이 이쪽 세입자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전세 집 주인한테 돈이 2억 5천이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게 돈이 다시 원위치로 돼야 되는데 그 원위치로 돈이 됐는지 여부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예. 이제 돌려줬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계좌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보자라는 거거든요. 아,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있으면 계좌로 이제 이체된 기록이 있을 텐데 네. 그게 없다면 이중 전세 계약 상태였는지 이게 한 달 만이거든요. 2019년 3월에 건설업자가 회사 명의로 계약을 한 뒤에 네. 그것도 매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겁니다. 잘못하면 그게 깡통 전세 되는 건데. 그렇죠. 이상한 일이죠. 납득되지 않은 일이죠. 네.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4월에 예. 한 달 만인 4월에 김민석 후보자 부인이 전세 계약을 2억 5천에 또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한 달 만에 2억을 돌려줬는지 네. 그게 돌려줬으면 기록이 남아 있는지.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은행 계좌로 돈을 받고 네. 돌려줄 때는 현금으로 돌려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현금을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뭐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럼 여기에 뭔가 이제 수상한 게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 네. 또 이상한 거는 그 다음에 1년 4개월 지나서는 또 2억 8천, 3천이 더 늘어나가지고 장모님이 또 계약을 한단 말이죠. 예. 사돈한테. 예.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계약서의 뒤에 밑에서 실제로 돈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특히 노무님이 93 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그 노무님께서 본인이 직접 하셨다기보다는 네. 누군가 옆에 도와주면서 계약서를 쓰고 또 돈이 오고 가고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그렇죠. 일을 도대체 누가 돕고 했는지 그분이 좀 나와서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하면 좋겠어요. 저기 전세 처음에 계약했던 분이 이 김 후보자가 설립한 사단법인의 이사였었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11명, 예. 1,000만 원씩 해준 그 10명 예. 중에도 이미 오늘 또 한 명이 또 밝혀져서 2명이 그 강 그 회장이라는 분, 예. 김민석 후보자의 오랜 후원자, 이분과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예. 이미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너무 수상하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네. 지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돈이 많은 건 죄가 아닙니다. 네. 아까 주진우 의원 얘기도 했지만 돈이 많은 것을 문제 삼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나 정몽준 전 의원 같은 분은 네.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문제는 뭐냐. 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 이 과정을 국민들은 그 투명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걸 하라고 정치자금법이 있는 것이고 네. 공직자 재산 신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합법적으로 그 돈이 형성이 되고 신고가 된 것이라면 돈이 많다는 걸 문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다만 문제는 그것이 이제 불법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거고요. 2020년에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김민석 의원이 오랜 야인 생활 끝에 네.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여기만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사실 가보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그 5년 동안의 수입은 5억 조금 넘는다고 그러니까 세비를 모아서 다른데 네. 일절 안 쓰고 그냥 고스란히 모으면 한 5억에서 6억 사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떤 분은 5억 1,000만 원 정도라고 하고 어떤 분은 5억 7천 정도라고 하는데 네. 어쨌건 그 기간 동안에 추징금 6억 원을 다 갚아버렸고 추징금 갚았고 네. 자산은 8억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빚이 한 6억쯤 있다가 이번에 신고한 거 보니까 재산이 플러스 2억 원쯤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그 둘을 합하니까 8억 원이 늘어야만 그렇게 재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제 교회 헌금도 2억 원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헌금을 2억씩이나 해요. 저는 그거 보고서 네. 나는 왜 그렇게 못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고에 그 시달리셨다는 분이 교회에 헌금 2억이면은 그게 11조라면 말이죠. 네. 수입이 20억이 있어야 2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씀씀이의 규모를 보면 그 정도 수입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녀는 제일 비싼 학교에서 유학을 마치고 또 제일 비싼 학교로 유학을 또 이제 가 있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간 돈. 네. 그건 이제 물론 그 아들의 생모 되는 분이 이제 일부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빠도 거기 돈을 어느 정도는 보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모께서 이제 그걸 댄 거라면 예. 그 증빙만큼 간단한 거거든요. 네. 증빙.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걸 그 여태 자료를 안 내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의심스러운 거고. 게다가 뭐 생활비 뭐 카드니 현금이 쓴 것이 밝혀진 것만 해도 2억 얼마가 또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총 대략 계산해도 10억 원 정도가 지금 빈다는 거예요. 10억 원 정도가. 네. 그럼 이 10억 원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지 납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후보자 측의 설명은 조의금하고 뭐 강연료였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요. 예. 조의금 이제 모델료도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모델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김민석 후보자가. 그러니까 네. 강연을 어디서 얼마나 하고 다니면 이게 이 정도 수입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조의금 빙부상. 그래서 사실은 현금 받았어도 그것도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신고가 안 되고 현금 쌓아놓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10억 원 우리가 지금 계산에 들어오는 것만 10억 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총리라는 자리는 네.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 1인지하 만인지상 모든 공직자들을 총괄하는 자리이고 예. 모든 국민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다. 네. 공직자는 재산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형성되는지 투명하게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검은 돈을 받으면 그게 국민들한테 악영향 미치고 공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표본이 돼야 되는 분인데 국무총리가 이런 분이 이렇게 하면서 공직자들한테 당신들 이 검은 돈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과연 할 수가 있는 건가? 우리 국민들한테 법 지키시면서 잘 살아야지 우리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이제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고 이런 기준과 원칙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기준과 원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가? 본인도 그보다 더 큰 혐의도 있었는데 그냥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지금 이제 혼윤석 대변인께서 아주 그냥 통렬하게 질타를 하셨는데 성취윤 의장님.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오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기서 민주당에 마치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듯이 청문회를 통해서 다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나는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청문회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청문 보고서를 올려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된 것 아닌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해명할 수 있는 돈인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바로 그 재산 증식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빙부상의 본인 결혼식에 그걸로 일단 얘기를 해보실 걸로 예측이 되고 그 금액 차가 뭐 설명하신 것과 격차가 크다면 국민들이 공감을 하기는 어렵겠죠. 뭐 그렇다고 뭐 빙부상 때 뭐 한 5억 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밝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 되는 금액을 그냥 빙부상과 그 정도 뭐 출판 뭐 이런 것 출판의 강연 뭐 이런 것들로 다 메꿔진다라고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인 해명과 설명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의장님 그게 되게 이제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다 마찬가지인데 되게 후보자들이 그 청문회를 앞두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은 청문회 때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청문회에 가면은 이제 자당 국회의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자기가 답변하기보다는 자당 국회의원들이 막 같이 방패 역할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걸 기대하는 건가요? 또 이 얘기하면 또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한덕수 얘기를 하면 또 호준석 선배님께서 또 가짜 진보의 이중성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또 김민석 후보만 얘기를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저는 김앤장 20억 원인가 그거를 결국 해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고 했었는데 전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또 나왔던 아들 아빠 찬스 이것도 전 결격 사유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거로는 결격 사유가 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떳떳할 것도 없다고 봐요. 당당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왜냐면은 뭐 그 대학원을 뭐 진학하는데 뭐 쓰지 않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조국 전 장관이 그 받았던 그런 뭐 업무집행 방해라든지 법적 처벌의 대상은 안 되더라도 도의적으로 어떤 부모나 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 도의적 뭔가 그래도 죄의식 그건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거 안 썼으니까 괜찮지 뭐 약간 이런 식의 태도는 그래서 난 아까 임승호 대변인 말한 애티튜드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자식들이 누리지 못한 다른 부모들이 해주지 못한 걸 내가 해줬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느낀다.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뭐 업무 방해나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거다. 전 이 정도 태도를 그래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전세 문제도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도 아직 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건 설명을 해야죠. 그 돈의 오간 그런 것들이나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공식 입장이 안 나왔잖아요. 이거는 저는 청문회 전에 그래도 대강의 해명이라도 좀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일, 25일까지 그때 해명하겠다는 거기보단 전세 문제도 일반적 국민이 납득하기에는 좀 너무 낯선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사전 해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런 그 본인이 해명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성춘 의장께서 거기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다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60대 노부부가 제가 60대라고 하면서 노부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당시 보도될 때 다 60대 노부부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검색을 하실 때도 60대 노부부 이렇게 해야만 기사가 나옵니다. 김민석이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다라는 장문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세상 분들이 아닌 60대 노부부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일어났던 일이 2004년이고 2008년에 이게 잠시 불거졌다가 최근에 다시 크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뭐라고 했느냐. 정치검찰 빨대 언론의 허위 투서 유출 음해 사건이다. 청문회 앞두고 이들이 만들어온 쓰레기 하나가 저질 유튜브나 언론을 빙자한 찌라시를 통해 다시 유통되고 있다. 장난질에 당하지 않겠다. 이게 뭐 저질 유튜브라고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나 싶기도 하고. 왜? 그거 아니죠. 아니 근데 김민석 후보자의 입이 어제 오늘 사이에 갑자기 거칠어졌어요. 예. 호 대변인께 지금 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저는 몇 년 전에 지금 이제 여권에 계신 인사한테 한번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일이 있었다. 예. 사실 그때는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정도의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흘려 들었어요. 아 예. 근데 이게 제기가 돼서 네.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 한 얘기 듣고서 알았거든요. 기사에 네. 본인이 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러니까 세상의 관심이라는 것은 네. 이 그냥 정치 낭인 내 어떤 스캔들하고 총리 후보자의 스캔들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 오늘 이 기사를 접하고서 검색을 해봤더니 예. 2008년 12월에 그 월간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대로 네. 남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쭉 읽어봤는데 그 노부부라는 분들이 15장의 장문의 유서를 15장을 거의 전문을 거의 다 실려 있더라고요. 예. 그 기사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당시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반론. 네. 처음에는 안 만나겠다고 했는데 네. 나중에는 자청해서 만나서 내가 얘기하겠다. 그래서 네. 이제 반론한 내용도 다 실려 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저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양측이 극단적으로 다른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쪽은 새빨간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아는 사이였는지도 궁금해요. 돈이라는 건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끼리 사채의 형식으로 오고 가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김민석 후보자의 주장은 네.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고 네. 지역구 이제 주민인데 예. 뭐 어떤 이명박 시장한테 무슨 민원을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민원을 넣어서 네. 그걸 이제 거절하고 뭐 예. 그랬었던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무슨 뭐 일원이라도 오가거나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니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네. 내가 겪은 인생의 최악의 경험이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노부부 예. 그러니까 남편이죠. 예. 그분이 쓰신 이제 15장의 유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읽다 보면 네. 고인이 되신 분인데 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이렇게 자세하게 15장을 이렇게 쓸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네. 이 기자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양쪽 얘기가 완전히 상반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 15장의 유서가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 기사에 고인이 된 분의 유서 내용을 보면 네. 돈이 오간 정황이 네. 수법이 네. 2008년 정치자금법 사건 네. 그랑 비슷한 점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기자도 그런저런 판단해서 어쨌건 기사화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진실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쪽은 새빨간 거짓말 하는 거고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누군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로 진상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면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컨대 그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60대 노부부의 유족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예. 형제 자매분이라든지 또는 자식이라든지 자제분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분들이 지금 이제 그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 직전이라든지 또는 청문회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이미 접촉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때 유서를 근거로 해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김민석 후보자한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렇더라도 이제 김 후보자는 그러니까 이번에 하시는 그 설명이 그때 2008년이랑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그 설명 그러니까 반박을 하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사자 명예훼손으로 만약에 유족들이 고소를 한다면 그러면 수사도 가능한 그 부분이거든요. 진상을 그럼 밝혀야 되는 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김민석 후보자가 만약에 총리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그러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정말 너무나 새빨간 거짓말 억울한 거라면 그 누명을 벗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김민석 후보자는 이게 검찰에서도 이 문제로 나를 불러서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됐다라는 주장이에요. 그 기록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 못 해봤는데 이 시기가 바로 이제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자금법으로 구속 기소된 게 2008년 12월입니다. 처음에 이제 영장이 청구됐는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영장 청구 집행을 막았어요. 당사로 피신하고 지지자들이 앞에 둘러싸고 그래서 결국 집행을 못했었던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얼마 지나서 결국은 구속 기소가 됐는데 같은 시기예요. 이게 월간지에 실린 것도 2008년 12월호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대로 조사가 진짜 된 건지 그것도 사실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진상을 밝혀야 되는 가부간에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저 개인적으로 신상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정치 검찰 빨대 언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빨대 언론에서 이 빨대라는 말은 아마 취재 기자들의 그 취재원을 얕잡아 일컫는 말이 빨대라는 표현을 이렇게 갖다 쓴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게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정치인으로서 어느 언론사의 기자의 전화를 받는 순간 김민석 본인도 빨대가 되는 겁니다. 가령 뭐 정치 야인으로 있던 시절에 이런 사석에서 이런 말을 썼다 하면 모르지만 일국의 총리 후보자가 되어서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정치검찰 빨대 언론 이런 말을 쓴다는 거에 저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무튼 앞으로 이제 더 좀 진위 여부를 가리는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면 전달해 드리기로 하고